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오늘은 처음으로 맥모델 키트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발매된 치프틴 전차인데요. 오늘 해설에 최순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게 치프틴인 이 발음이 말이에요. 이게 예. 예전에 우리나라 플라모델 잡지 같은 데 보면 예. 치프텐 말이 예. 되는데 이 정확히 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예. 마운튼 할 때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치프튼. 치프텐. 예, 치프튼입니다. 치프튼. 예. 치프틴 뭐 여러 가지 예, 하는데 치프튼. 치프튼. 예. 예. 교수님이 우리 독일군 할 때 많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독일군 덕후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은근히 영국군 덕후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중에 나온 예를 들면 뭐 마틸다도 예. 타미야 9판 10판 다 만들어 봤고요. 뭐 그 유명한 센츄리온도 예. 뭐 AF 클럽 타미야 거는 센츄리온을 거의 4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뭐 모토라이즈까지 합쳐서 예. 거기다가 뭐 여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치프트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예. 1981년 때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게 아마 키트로는 일본에서 75년도에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치프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키트를 다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영국 전차를 뭐 좋아한다는 말은 안 해도 생각해 보면은 웬만한 걸 다 만든 것 같긴 합니다. 전부 딱히 영국군 전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영국 라인군 그거 공부하면서 예. 이게 이 스틸부리와 아머 있는 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요 전차를 그래서 그때부터 좀 눈여겨봐서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키트 나온 김에 그래서 초덕후를 한번 모셔보자. 그래가지고 자, 요 치프틴 전차가 탄생한 계기는 요 냉전이 계속되면서 그래서 소련군이 T-55를 대량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영국 당시 라인군 BAOR이라고 그러죠. 이게 영국군이 당시에 독일의 진주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맡을 전문이 엄청난 평원인데 그렇죠. 거기서 소련군 전차가 밀고 들어오면은 이게 뭐 수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질적인 우위를 갖고 원거리에서 얘네들을 격파할 수 있는 우수한 전차를 개발을 해보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치프틴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전에 우리 센츄리온 전차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센츄리온 2차 대전 당시에는 거의 셔먼 전차 사용하고 제대로 된 탱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센츄리온은 정말 역사에 남는 예, 걸작 전차가 예. 됐죠. 예. 한국의 그 밀떡들한테는 너무 과소평가된 게 아닐까 예. 정도 할 정도. 예. 이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차 그럼 꼭 순위에 듭니다. 예. 센츄리온은. 예. 아무튼 실전 정도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구식 전차니까 그렇죠. 치프틴을 개발을 하는데 1950년대 말부터 당시에 영국군에서는 120mm 포를 장비한 콩커러. 예. 콩커러 뭐라고 발음하냐? 영어로도 발음하기 좀 쉽지 않아요. conquer 그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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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있었지만 이제 속도도 느리고 예. 굉장히 좀 군뱅이 같고 사격 통제 장치도 없는 그런 예. 탱크였기 때문에 영국 라인군이 담당할 평원에서 어쨌든 3,000m 이상 거리에서 그렇죠. 소련군 전차를 격파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왜 하필 3,000m라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예. 주력 전차가 사실 유효 사거리가 보통 이제 1,500m. 예.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2,000m를 넘지 못하니까 예. 이제 우월적이라면 아마 러시아군의 사정거리 밖에서 먼저 격파를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최소한 한 3,000m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예.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예. 이 유럽의 실제로 이 동부전선의 그 언덕을 보면은 예. 실제로 이제 탁 트인 시야가 가시거리 정도가 직선거리가 최소한 2km 정도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3,000m 정도 여유를 두고 명중률이 굉장히 높은 정도라면 예. 아마도 적 전차를 상대하기 충분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많은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나온 그 숫자입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요 3,000m 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는 전차. 예. 그래서 처음에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은 화력, 방어력, 기동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라. 예. 요 기동력이 뒷부분입니다, 얘는. 예, 제일 마지막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4,000야드, 3,600m에서 모든 소련군 전차를 격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1,500야드까지 육박한 소련군 그 전체에 대한 방어력. 예. 그다음에 중량은 45톤 이하, 뭐 나중에 55톤까지 올라갔지만 예. 아무튼 최고 속도 40km. 그다음에 높이를 8피트 아래로 제한하고 차폭도 센츄리온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주포 발사 속도는 매분 10발.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이번에 요 당시 개발 중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 측정용 기관총을 장비한다. 그다음에 다종 연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은 미국의 M48보다 높아야 한다. 네. 그래서 개발은 레일랜드 모터스와 비커스사가 공동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9년에 모크업, 9월에 프로토타입, 그 프로토타입은 6대가 제작돼서 각종 시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61년 10월에 영국 초범에 있는 전투차량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그래서 시프틴이라는 명칭이 이때 나왔고요. 그래서 생산은 영국군용으로 1963년 5월부터 1971년까지 900대 이렇게 생산이 됐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중요한 게 지금 예. 시프틴이 탄생한 60년대 중반은 성형 자격탄을 장착한 대전차 미사일이 보편화된 그렇죠. 이런 시기라 그래서 이 주저제 장갑이 도저히 뭐 견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계 각국에서는 예. 그럼 방어를 포기하고 예. 기동력으로 승부하자. 예. 그래가지고 레오파드 1, 뭐 AMX 30 이런 식으로 아주 발빠른 전차를 선호를 했는데 영국은 그게 아니라 방어를 두텁게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4차 중동전에서 처음에 대전차 미사일에 상당한 피해를 이스라엘이 입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센츄리온이 되려 좀 피해가 훨씬 적었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대전차 미사일이 발달을 해도 역시 장갑이 두꺼우면 더 좋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포탑은 뭐 경사장갑 효과를 최대한으로 도입한 주조제, 내장식 포방패 있고, 그다음에 무장은 이제 지금으로 봐도 톱 클래스의 공격력을 가진 L11 120mm 전차포. 예. 이게 라이플포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플포가 챌린저 2까지 이어지는데 그렇죠. 영국군만 라이플포를 고집하는 이유는 예, 요게 이제 그 당시 기술력으로 볼 때 이 라이플이 왜 들어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 예. 포탄이라는 게 장거리를 날아갈수록 이제 이 직선으로 못 날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명중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예. 이 라이플로 이렇게 둬가지고 포탄을 회전을 시키면 예. 장거리로 가더라도 이제 직진 성능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영국군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장거리에서 러시아 전차를 잡는다. 예. 그러려면은 명중률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그 러시아가 이미 개발하고 있었던 활강포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예. 이 기술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 차라리 포신을 길게 하고 구경을 넓힌 다음에 예. 라이플포로서 그 장거리 사격 시에 명중률을 높인다는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국군이 사용하는 탄약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APDS라든지 뭐 그 성형자각탄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아직 그 우리식으로 말한 그 날개 고정 뭐 철갑탄 이런 것들이 예. 그 아직은 기술 초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영국군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장거리의 전차를 간단히 말하면 성형자격탄으로 잡건가 예. 특히 영국이 좋아하는 게 해시탄입니다. HESH라서 장갑판에 이렇게 포탄이 착 붙어요. 껌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폭발하면서 큰 충격을 가해서 전차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게 분산시키는 효과로 예. 그 인원들을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해시탄은요 구경이 크고 명중률이 클 경우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포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 해시탄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해시탄의 문제는 뭐냐? 대구경일 경우에 장거리로 쏠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이 명중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라이플포로서 그러니까 포신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이 단점이 상당히 상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시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대구경 라이플포를 끝까지 고집한 겁니다. 예. 그 해시탄 라이플포의 특징이 이제 탄약이 다양하다. 그렇죠. 예, 그것도 있죠. 해시탄이 결국은 이게 플라스틱 폭약 같은 거라 그래요. 네, 그래서 예. 땅 하면 그 홉킨슨 효과라 그래갖고 안에서 빵 이제 여기를 치면 여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기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많이 집착을 해서 예. 아무튼 이게 챌린저 2까지도 그렇죠. 라이프 계속 포를 사용하죠. 고집을 하게 됐다. 예.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이거 120mm 포가 이제 분리 장약식이에요. 네. 일반 뭐 탱크 포는 되게 뭐 이게 일체식으로 해서 딱 집어넣잖아요. 카트리지라서 그냥 얘는 하나죠. 이제 분리 장약식인데 은근히 발사 속도도 빠르고 네네. 그러는데 이 얘기 조금만 좀. 예. 네네. 이게 이제 쉬프팅 같은 경우에 탄두와 그 소위 말하는 장약과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장약을 터트리는 뭐 우리식으로 프라이머요.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세 개를 다 집어넣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냐? 예. 근데 의외로 이게 이제 그 포탄의 구경이 이 105mm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예. 이 포탄 전체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겁죠. 예. 그래서 실제로 수동으로 장전을 할 경우에 포탄을 하나 밀어놓고서 포탄 자체가 무겁게 이거를 포수가 이렇게 포가 발사된 다음에 첫 번째로 탄피가 빠져나와요. 예. 예, 탄피가 빠져나온 다음에 포탄을 다시 들고 있다가 밀어 넣어야 되는데 예. 무겁거든요. 길고. 예.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숙련된 포수라도 이게 이 장약수라도 이게 빠르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 쉬프팅 같은 경우는 포탄 먼저 밀어 넣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장약은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쌓여져 있는 상당히 가벼운 예. 거고, 이게 일단 발사를 하면은 포 내에서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고 그래, 타서.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포탄만 발사내고 나면은 속이 비는 거죠. 속이 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카트리지가 아시겠지만 포가 발사내고 나면은 뒤에 있는 그 브릿지 블락이 열리면서 포탄피 빠져나오고 이게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예. 근데 쉬프팅의 포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발사되고 난 다음에 바로 포수가 미리 포탄이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탄과 카트리지를 이게 장약을 무릎 옆에 두고 있다가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길지 않기 때문에 예. 무겁지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 숙련된 이제 장전수가 발사하는 속도가 의외로 일체식보다 훨씬 빨랐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분당 최고 8 내지 10발, 예. 일반적으로 6발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난 2개인 줄 알았어요. 저는 탄피하고 예. 탄두하고.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 야프 쏠 때 보면은 집어넣은 다음에 예. 내관하긴 그러고 예, 딱 그렇죠. 쏘잖아요. 예, 예. 그까지 3개란 예, 3개입니다. 예. 어제 2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 3개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그걸 직접 발사하는 거를. 예. 자, 그리고 저 붕우장은 주포 동축 7.62mm 기관총 L8A1. 그다음에 차장용 큐폴라 위에 대공용 또 7.62mm L37A1. 그다음에 주포 위에 그 거리 측정용 12.7mm L21A1 기관총. 그러니까 거리 측정 기관총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주포를 쏘기 전에 예. 얘를 먼저 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당시엔 뭐 레이저 특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장거리인 경우에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거리 측정이 쉽지 않았죠. 근데 이거 쏘면 미리 들키지 않겠어요? 자기 위치를? 뭐 거의 뭐 동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 예. 그게 어쨌든 저 2,500m 거리까지 주포하고 탄도가 같다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저 개인화기로 스털링 기관 단총 예. 4정.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수리탄 이런 게 들어 있고 7.62mm 탄은 저 200발 탄약 상자 30개, 6,000발을 장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격 통제 장치가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이게 몫이 조준 비스꾸리하게 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거리 측정용 기관총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1970년대부터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도입. 그래서 TLS, 탱크 레이저 사이트라고 불리우는 바앤 스트라우드사의 모델이 채용이 됐고, 이 후기 모델이 1978년도에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 이어서 원거리 사격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컴퓨터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도입을 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중반에는 챌린저 1에 도입된 사격 통제 장치와 똑같은 TOGS라고 해요. 그래서 Thermal Image Observation Gunnery Sight, 이걸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개수형 그렇죠. 가 있고요. 요 동력 장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게 대전 중에 독일 윤코스사가 개발한 유모 205, 207 시리즈의 항공기용 공냉 디젤 엔진을 기초로 이 에일랜드사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60 시리즈인데 이 순행식 다연료 디젤 엔진, 네. 수직 대양형 6기통, 최고 출력은 750마력을 목표로 하긴 했는데 초기에는 585마력밖에 나오지 않았다. 예. 네. 이게 좀 문제가 많았다는. 예,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영국이 자기네 주력 전체 최초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다연료 엔진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물론 나토 군 사이에 이제 그 연료 보급에서였던 그걸 일치시키면 제일 좋으니까 어떤 예. 데는 가솔린 집어넣고 어떤 데는 디젤 집어넣고 골치 아프니까 채택을 한 건데 역시 이게 처음 적용한 기술이라서 예.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되게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 디젤 엔진인데 가솔린도 똑같이 집어넣고도 돌아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개발하는데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예. 실제로 이거를 실전 배치시킨 다음에 사용해 보니까 고장도 잦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기술적인 문제겠죠. 이 연료가 제대로 다 그 연소가 안 돼가지고 예. 이 파란 연기가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예. 멀리서도 바로 보이는 거죠. 예. 예, 이게 사실 그 적군들이 먼저 눈치챌 수 예. 있는 그러한 단점을 예. 많이 진행이 됐고 그 엔진 자체의 그 신뢰성도 되게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본 그 여러 가지에 의하면은 영국에서 당시에 그걸 운영한 장교 얘기가 예. 10대가 훈련을 나가면 예. 9대가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90% 고장률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예. 이게 이제 거의 배치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넘어서야 고장률이 1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예,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요. 트랜스미션도 제법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출력이 750마력. 네네, 예. 이 출력이 그냥 750이 아니고 예, 이거 750마력이 제대로 발휘된 게 이제 한 마크 뭐 3, 4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죠. 한참 뒤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기동력이 아무래도 좀 약점이니까 예. 이걸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롤스로이스제 콘다 시리즈 800마력 엔진을 탑재한 치프틴 800 그다음에 그 900마력 엔진을 장비한 또 치프틴 900 이런 게 있었는데 전부 채용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요르단 수출형인 칼리드 거기는 챌린저 1과 똑같은 파워팩을 탑재했다. 챌린저 1도 그렇게 파워가 높진 않죠. 900마력인가? 그렇죠. 예,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별로 많진 않은데 예. 아무튼 자 그리고 장갑은 포탑 전면이 200mm, 측면 후부가 110에서 150mm. 이거 상당한 거죠 이게. 예, 후보는 예. 차체는 전면이 120mm, 그다음에 기타 부분이 80mm. 그래서 역시 그 중동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뭐 아무리 뭐 대전차 미사일이 무섭다고 해도 이게 역시 장갑이 두꺼우니까 좀 안전하더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센츄리온이 피해가 제일 적었고 네. 이 당시에 독일 레오파드 1이 아마 포탑 전면 장갑이 52mm였을 거예요. 예, 그 정도밖에 이거 안 뭐 됐죠. 장갑도 아니죠 사실. 예. 근데 역시 이게 묵직한 게 좋다. 예. 자 그리고 요 치프틴 후기형에 이르러서 포탑 전면에 이제 추가 장갑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 네. 요걸 스틸 브리오 아머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게 뭐 복합 장갑이라는 설도 있고요. 네. 복합 장갑이긴 한데 예. 그 이제 챌린저 1부터 장착되기 시작하는 이 초반 아머가 아니고요. 예. 요거는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강철 사이에다가 예. 그 이 고무를 여러 층으로 적층해서 집어넣은 그런 형태의 예. 장갑입니다. 이게 이제 스틸 브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당시 이제 영국의 기갑사단의 실제 예. 그 장교였던 그 계급이 그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의 성이 스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브루어는 어디서 왔느냐? 사실 근데 이게 브루어라고 그럽니다. 이 예. 사람은 당시 영국의 국방연구소에 있던 그 엔지니어인데 예. 이 사람 이름이 브루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발음하기 어려웠던지 예. 이 두 사람의 성을 그냥 간단하게 붙여서 스틸 브루라고 그냥 발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이 브루어인데 왜 스틸 브루야? 근데 어쨌든 간에 영국인들 이 개발한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연 때문에 이름이 스틸 브루가 됐다고 합니다. 예. 야,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 이거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치프틴의 각 형식 그랬는데 우리 마크 1부터 뭐 마크 10, 11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게 마크 3하고 5하고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차체 형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같으면 보통 A1을 A3로 개수하면 그냥 A3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은 그러질 않고 A1을 A3로 개수하면 그걸 A4로 붙이는가 뭐 이런 식으로 붙이니까 그런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게 복잡하질 않아요. 한번 제가 불러드려보면 마크 1은 선행 양성형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크 1, 2가 있어요. 1/2가 있는데 요거는 마크 1을 마크 2로 개수한 거예요. 그렇죠. 마크 2는 최초의 실전 배치형. 그다음에 마크 3는 1969년에 배치된 마크 2를 동력장치 일부 개수한 그런 형식이고요. 여기 이제 마크 3가 좀 이제 그야말로 좀 많이 좀 흔한 타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마크 3/3이 있는데 요건 엔진 출력이 720마력. 그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 일부 개량하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도입을 했다. 그다음에 마크 3/3P 요거는 이란 수출형. 네. 그다음에 마크 4는 동력 장치 개량형인데 양산되진 않았다. 네. 그다음에 마크 5는 마크 3/3을 일부 개수를 해서 출력이 이제 750마력이 제대로 나오고 동력 장치, 사격 통제 장치 개량이 되고 NBC 방어 장치가 도입이 됐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그래서 마크 5까지가 끝인데 마크 5/5P가 있어요. 요거는 이란형. 네. 그다음에 마크 5/5K는 쿠웨이트형. 네. 네. 마크 6는 마크 2를 마크 5로 업그레이드. 네. 다 업그레이드. 마크 7은 마크 3를 마크 5로 업그레이드. 네. 마크 8은 마크 33을 마크 4로 업그레이드. 다 마크 5예요, 결국에. 그렇죠. 예. 마크 9는 뭐냐면요. 마크 5를 사격 통제 장치를 이제 개수한. 그렇죠. 예. 네. 마크 10은 또 말하자면 마크 6를 다시 또 업그레이드한. 그러니까 마크 9, 10, 11, 12가 전부 마크 5의 사격 통제 장치 개량형이 그렇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다음에 마크 12까지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 사격 통제 장치 개량하고 요 스틸 부류한 건데 요건 희한하게 마크를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요 마크 11 요거 개량 안 한 것도 마크 11 요것도 마크 11이긴 한데 자료에 따라서는 요걸 하나 더 붙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크 뭐 13, 14, 15, 16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자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그냥 뭐 마크 10, 뭐 11 이거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번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스틸 부류 암호로 개수한 그 말하자면 최종 개수형은 324대가 개수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해외 수출입니다. 해외 수출이 중요해요, 사실. 그죠? 영국은 뭐 이걸로 싸움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 중동 지역에 1000대 이상이 이제 수출이 됐는데 요 이란의 마크 3/3, 마크 5/5 이게 707대. 그다음에 회수차 73대. 그다음에 1975년에는 치프틴 마크 5/5형을 150대 하고 처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좀 개량을 좀 많이 한 건데 이걸 125대를 발주를 했는데 이건 회계 형목으로 싹 취소가 돼서 결국은 이란으로 넘어간 거는 이제 780대가 되는 거죠. 780대가 넘어가서 이게 실제 나중에 이라크 전쟁 때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셔원을 개량한 칼리드.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에 수출하려고 셔원을 만들었는데 회계 형목으로 취소가 되니까 그렇죠. 얘를 약간 개수해서 요르단으로 이제 274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81년. 그다음에 쿠웨이트에 143대, 오만에 27대를 수출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가 약 200대 가까이 노획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르단에 90대를 주고 그다음에 걸프 전쟁 전에 90대를 주고 나서도 100여 대를 보호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요 이란 이라크전에서 치프틴이 이제 실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 뭐 그전에 뭐 이스라엘로 가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결국 실전 이스라엘에서 도입도 못했으니까 결국 그렇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투입된 게 이란 이라크 전쟁인데 요때 이야기를 좀 이란 이라크전이 그 1980년에서 88년도까지 거의 8년을 넘게 계속된 9년이죠? 9년이죠. 진전쟁이었는데 사실 이란은 전쟁 내내 이 주력으로 사용한 전차가 역시 그 이제 치프틴이었고요. 근데 사실 이라크는 그 당시에 이미 상당수의 T-72 전차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그 받아서 그 배치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란 이라크전에 쓰인 전차들은 대개 마크 5 P라는 게 붙는 소위 말하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팔레비 왕의 P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 팔레비 왕의 P인데 이거를 사용했죠. 즉 뭐냐면 물론 전면 장갑이 포탑도 그렇고 상당히 그 두껍긴 하지만 이 스틸 브루 전의 사양이죠.
제가 기록을 보면 이란의 그 기급사단 장교들은 상당히 그 쉬프튼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근접까지 그 이라크의 주력 전차들 앞까지 전차들을 전진시킨 모양인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방어력을 상당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시 엔진 내구성 때문에 고장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사막의 한가운데 가다 멈추는 거죠. 거기다가 T-72를 이라크는 그 러시아에서 들여온 최신형 T-72를 앞에다가 놓고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근데 역시 그 당시에 최초의 활강포죠. 활강포, 그러니까 물론 T-62가 있었지만 T-72 오면서 사실 이 활강포에 이게 날탄이라고 그러죠. 이 날개 달린 이 그 철갑탄이 상당히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란이 보유한 치프틴 전차가 90대가 손실돼요. 전차 대 전차전에서. 근데 다 보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날탄에 전면 장갑이 뚫리는 그래서 전차가 손실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 활강포에서 발사되는 이 날탄에 상당히 취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라크의 이 전체 장교들은 이 치프트는 거저로 줘도 안 갖는다라는 얘기를 막 했었고요. 근데 딴 전차로 해서도 어차피 뚫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뭐 앞으로 전진한 게 잘못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이란에 있는 그 전체 장교들은 이 치프틴의 방어력을 상당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다 했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뚫리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느리니까. 그렇죠. 느리니까요. 짐작해 보자면 네네. 수백 대를 몰고 갔는데 확실히 격파된 게 90대. 나머지 뭐 그야말로 그 사막에서 퍼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전차들이 막 뚫리니까 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라크군이 그걸 고스란히 노획을 한 200대를 해서 지네들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뭐 사실 T-72에 대한 그 손실은 한 21대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얘는 뭐 납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빠르잖아요. 자, 일단 이 정도 실물 얘기하고요. 근데 이게 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근데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2부로 다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순수한 키트 이야기만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사실은 타미야, 타콤, 맥모델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뭐 어느 게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외관상으로는 맥모델 이렇게 주인공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2부에서 좀 키트 비교도 해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